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늦가을의 잿빛 하늘처럼 그곳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불투명했다. 조정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실내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의 마지막 조항들을 읽어내려갔고 그 말들은 서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마침내 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 내려졌다. 강태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은근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에게 이 이혼은 골치 아픈 사업 하나를 정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힐끗 옆자리의 서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과 꽉 마주 잡은 두 손이 그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폭풍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정 절차가 모두 끝나고 양측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기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눌 때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정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시간 낭비였어. 그의 말에는 한치의 미련이나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아랫배를 향했다가 다시 그녀의 눈으로 옮겨갔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모욕적인 의미를 유진은 똑똑히 알아차렸다. 서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녀의 침묵이 강태민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키는 그녀에게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위자료는 충분한가? 그 돈으로 평생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당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마침내 유진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도 그의 저열한 인격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무시는 강태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서유진 앞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왜 할 말 없어?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뻔한 여자. 당신은 그냥 걸어다니는 불모지일 뿐이야. 서유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마지막 말은 잔인한 채찍이 되어 유진의 존엄성을 후려쳤다.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YS그룹의 후계자 앞에서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 순간 유진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멸시와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전전했다. 온갖 고통스러운 검사와 시술을 견뎌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절망적인 결과뿐이었다. 의사는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고 진단했고 그 진단은 그녀에게 씌워진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강태민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위로하거나 함께 아파해 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문제 있는 상품처럼 취급했다.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결함품. 그의 눈빛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생각을 여과 없이 밖으로 쏟아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한 모든 말을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뼈저리게. 그 말을 들은 강태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후회?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꿈 깨시지, 서유진. 나는 이제 곧 젊고 건강한 여자와 재혼해서 YS그룹을 이끌어갈 아들을 낳을 거다. 당신은 그저 내 인생의 오점, 실패한 투자일 뿐이야. 이제 꺼져. 그는 손을 휘저으며 벌레를 쫓는 듯한 신용을 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의 말이 틀렸다. 그녀는 불모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았던 병원의 의사가 차트를 황급히 넘기던 모습, 강태민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작은 의심의 조각들을 애써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무력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결혼 전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받던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다. 강태민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경력을 모두 포기하고 그의 아내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인 사고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억압과 고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명예와 짓밟인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택시가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옷가지 몇 개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그녀가 비밀리에 모아온 작은 증거들을 챙겼다. 그녀는 스위스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떠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땅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녀는 사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몰랐다. 강태민이 그녀를 척박한 땅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땅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이 자라나게 될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기다려, 강태민. 내가 돌아오는 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테니. 그녀의 낮은 읊조림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가 되어 서울의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를 되찾는 수준의 시시한 복수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빼앗는 완벽한 파멸의 서곡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아니라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든 듯 맑고 청량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유진은 내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낯선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지워내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구축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YS그룹의 버림받은 며느리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 헬리오스 캐피탈, 헬리오스 캐피탈. 태양의 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작은 투자사는 그녀가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설립한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위자료와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자산 전부를 종잣돈 삼아 그녀는 다시 월스트리트의 늑대로 돌아갔다. 서울이 잠든 깊은 밤, 제네바의 아침은 밝아왔고 그녀는 뉴욕과 런던 증권거래소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하루는 분과 초 단위로 정밀하게 계획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아침 식사와 함께 유럽 시장을 점검했다. 점심에는 잠시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혔고 오후에는 아시아 시장의 마감을 분석하며 다음 날의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복수라는 두 글자만이 존재했다. 강태민과 그의 가문이 쌓아 올린 부의 제국 YS그룹. 그녀는 그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과업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위스를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제네바 시내 외곽에 위치한 클리닉드라 비 누벨 클리닉드라 V 누벨, 새로운 삶의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불임 전문 병원이었다. 그곳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으로 최첨단 기술과 철저한 비밀 보장으로 유명했다. 유진은 이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담당 의사인 뒤부아 박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총명했다. 그는 유진이 한국에서 가져온 수북한 진료 기록을 며칠에 걸쳐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을 다시 진료실로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미묘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 씨,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록들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뒤부아 박사는 차트 몇 장을 가리켰다. 당신에게 시행된 검사들은 모두 당신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임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분의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간략하고 형식적입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결론에 과정을 끼워 맞춘 듯한 인상마저 줍니다. 그 말은 유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의심의 불씨를 되살려냈다. 강태민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항상 내 몸이 문제라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생명을 잉태하겠다고. 그녀는 뒤부아 박사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밝혔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했고 호르몬 약물로 인해 몸은 붓고 감정 기복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밤이 되면 사무치는 고독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때마다 유진은 강태민이 법원에서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가치, 걸어다니는 불모지. 그 말들은 독이 아니라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채찍이 되었다. 그녀는 주사 바늘을 쥘 때마다 다짐했다. 나는 불모지가 아니야. 내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어.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이야.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단순한 육체가 아닌 기적을 일궈낼 신성한 대지로 여기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그녀의 의지도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날 오후 클리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뒤부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다. 축하합니다. 서유진 씨, 임신입니다. 그 순간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몇 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며칠 후 초음파 검사를 위해 다시 클리닉을 찾은 유진은 화면에 나타난 3개의 작은 점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뒤부와 박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명의 아기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새쌍둥이. 유진은 초음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작지만 힘차게 뛰고 있는 3개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안에는 이제 3개의 우주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자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가 어떻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감정의 해소를 넘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철저히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했다. 헬리오스 캐피탈은 유령 회사처럼 움직였다. 오직 소수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투자 활동을 이어갔고 그 누구도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유진은 강태민과 YS그룹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비리의 흔적을 꿰뚫고 있었다.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경제적인 기반은 YS그룹을 위협할 만큼 거대해졌고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곧 세상에 나올 3명의 기사들이 있었다. 유진은 만삭의 몸으로 창가에 서서 제네바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태민, 당신이 버린 이 땅에서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열매가 맺혔어. 이제 곧 이 열매들을 데리고 당신을 찾아갈 거야. 당신이 나에게 줬던 절망을 몇만 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차갑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혹은 바람처럼 누군가에게는 잊힐 만큼 긴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칼날을 벼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선 파티가 열리는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보석처럼 반짝였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비즈니스 대화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이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는 YS그룹의 황태자 강태민이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천일제약의 외동딸 오수아와 재혼하여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 그의 곁에 선 오수아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도도한 미소로 주위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더없이 견고하다고 믿었다. 잊고 싶은 과거의 흠집은
이미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생각했다. 강 전무님, 이번 바이오 사업 진출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역시 YS그룹의 미래는 강 전무님 손에 달려 있군요.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아첨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치켜 세웠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에게 세상은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장난감과 같았다. 실패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특히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거대한 아치형 입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칠흑 같은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어떤 보석 장식도 없이 오직 완벽한 재단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올곧게 편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차가운 무심함은 그녀를 여왕처럼 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가문의 딸인지, 새로 떠오르는 재벌인지, 혹은 비밀에 쌓인 외국의 투자자인지, 강태민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인을 쫓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홀 안을 둘러보는 순간 강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3년 전 법원에서 초라하게 떠나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세월의 흔적 대신 우아함과 깊이를 더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예전에 그늘지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민의 뇌가 혼란으로 정지한 사이 더 큰 충격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서유진의 양옆으로 똑같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3명의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5살 정도로 보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로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은 강태민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했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진공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서유진과 새 아이, 그리고 강태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오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여자. 하지만 눈앞의 이 광경은 그녀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태민 씨, 저 여자, 저 아이들은 대체. 하지만 강태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불가능해, 말도 안 되라는 단어들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분노가 뒤늦게 치밀어 올랐다. 감히 저 여자가 나를 모욕하기 위해 이따위 연극을 꾸민 것인가?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성큼성큼 서유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주변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마침내 그는 유진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지만 유진의 눈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서유진,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저급한 쇼의 목적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여유로운 미소였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전무님. 쇼라니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강태민의 귀에 밝혔다. 그는 아이들을 쏘아보았다.
자신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세 개의 얼굴.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흔적. 내 아이들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넌 불임이잖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순간 호라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유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랬었나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나 봅니다. 하늘이 저를 어여삐 여겨 이렇게 큰 축복을 3번이나 내려주셨네요. 그녀는 다정하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강태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언가 반박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파티의 주최자가 다가와 서유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서유진 의장님. 의장이라는 직함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다. 최근 금융가를 뒤흔들고 있는 미지의 투자사 헬리오스 캐피탈의 주인이 바로 서유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강태민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본 듯 그를 무시하고 주최자와 함께 파티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졌다.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와 새 아이에게 쏟아졌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의 아내 오수아는 치욕과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뿌리치고 파티장을 뛰쳐나갔다. 강태민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어떠한 증오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는 자의 냉정한 즐거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자선 파티가 남긴 파문은 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서유진과 새쌍둥이 그리고 강태민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돌아온 와이스그룹의 전 며느리, 새 아들과 함께 등장. 베일에 쌓인 헬리오스 캐피탈 의장의 정체는 강태민 전무 전처의 아이들 앞에서 망연자실.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파티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종이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그의 얼굴은 잠을 설친 탓에 퀭했고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진 속 서유진은 여왕처럼 고고했고 아이들은 천사처럼 해맑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자신의 모습은 충격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어릿광대 같았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묵직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울렸다. 서유진,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그는 으르렁거렸다.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과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과 똑 닮은 그 얼굴들. 그 존재 자체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유진의 지난 3년에 대해 알아내. 스위스에서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저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샅샅이 뒤져. 그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란 말이야. 비서실장은 바짝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YS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라는 전례 없는 명령이었다. 그날부터 강태민은
편집증 환자처럼 변해갔다. 그는 회사 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직 서유진의 뒤를 캐는 데에만 매달렸다. 최고의 흥신소와 정보원들이 스위스로 급파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오는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서유진의 행적은 제네바의 한 아파트와 불임 클리닉, 그리고 몇몇 금융기관을 오간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살았다. 사적인 교류나 눈에 띄는 활동이 전혀 없었다. 클리닉의 기록은 스위스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고, 금융거래 내역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강태민이 동원한 인력과 자금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그를 조롱했고, 새 아이는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가짜 아빠라고 외쳤다. 그의 불안한 아내 오수아와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왔다. 오수아는 그날 파티의 치욕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과거의 여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그 여자 생각만 할 거예요? YS그룹의 안주인은 나라고요. 당신 옆에 있는 건 나 오수아인데 왜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녀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강태민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바로 그 무렵 YS그룹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규모는 작지만 핵심적인 반도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YS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전 세력의 소행으로 여겨졌다. 강태민 역시 이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적대적 MA를 선포한 주체는 바로 헬리오스 캐피탈이었다. 파티장에서 서유진의 직함으로 소개되었던 바로 그 이름. 강태민은 보고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회사 하나 흔들어서 뭘 어쩌겠다고. 서유진, 복수 방식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그는 이 공격을 자신을 향한 감정적인 도발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서유진의 공격은 유치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YS테크는 성벽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박혀 있는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쐐기돌이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특수 합금 소재는 YS그룹의 주력 사업인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었다. 헬리오스 캐피탈은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동시에 YS테크의 소액 주주들과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들은 YS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YS테크에 대한 부당한 내부 거래 의혹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자료들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해서 마치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처럼 보였다.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헬리오스 캐피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제야 강태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작 신생 투자사 하나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강태민이 고함을 질렀지만 임원들은 고개를 숙일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전략은 YS가 지금껏 상대해왔던 그 어떤 기업 사냥꾼보다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라
YS그룹의 도덕성과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강태민이 YS테크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까지 교묘하게 암시하며 그의 목을 조여왔다. 강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유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그녀의 모습을 그저 소일거리 정도로 여겼던 자신이 어리석었다. 같은 시각 광화문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헬리오스 캐피탈 코리아의 의장실. 서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심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YS그룹의 주가 변동과 관련 뉴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내부 정보들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전략가였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하여 움직였다. 그녀의 옆에는 충직한 변호사이자 조력자인 윤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의장님, 너무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강태민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면 우리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반격하지 못해요. 아니, 할 수 없죠. 그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위기가 뒤섞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강태민은 서유진이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연막탄이었고 그가 허둥대는 사이 그녀의 군대는 이미 성벽 아래까지 진격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출생 비밀을 파헤치는 데 온 신경을 쏟느라 자신의 제국에 불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개의 전선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쟁이었다. 서유진은 그의 가장 아픈 곳, 후계자로서의 자존심과 경영 능력이라는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강태민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화산이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한번 폭발하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뜨거운 용암을 품고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 강태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서유진의 등장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YS그룹의 후계자로서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헬리오스 캐피탈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YS테크의 주식을 방어적으로 매입하는 데 투입되었고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유진과 헬리오스 캐피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오만했다. 돈으로 찍어 누르고 여론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것은 YS그룹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군림하며 사용해온 방식이었다. 그는 서유진이 아무리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들 이 거대한 기득권의 성벽 앞에서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유진의 공격을 자신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전투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서유진이 YS테크를 공격한 것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성벽의 수비 병력들을 한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교란 작전에 불과했다.
강태민과 YS그룹의 모든 신경이 YS테크의 경영권 방어에 쏠려 있을 때 서유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두 번째 창을 던졌다. 그녀의 공격은 주식시장의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대중의 뜨거운 분노를 향해 있었다. 한 독립 언론사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다. YS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YS건설이 최근 완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기준 미달의 불량 철근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분석과 내부 고발자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YS건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유령 회사로부터 값싼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수천 가구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YS그룹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YS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라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강태민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언론 담당 임원들을 닥달했다. 이게 다 뭐야? 당장 이 방송 막지 못했어? 돈을 얼마를 줬길래 이따위 기사가 나가게 놔두는 거야. 그는 사태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헬리오스 캐피탈은 이미 해당 언론사의 지분을 비밀리에 일부 확보하여 편집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었고 후속 보도를 위한 추가 증거 자료들을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공하며 YS가 손쓸 틈을 주지 않았다. YS그룹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서유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YS테크 공격과 건설 비리 폭로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두 사건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정확하게 YS그룹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감정에 휘둘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헬리오스 캐피탈 의장실에서 서유진은 도시의 혼란을 차분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윤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의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YS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YS건설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변호사님,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병든 나무는 뿌리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것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YS그룹의 비밀 비자금 계좌를 나타내는 도표였다. 그 중심에는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는 강태민의 아내로 사는 5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YS건설이 불량 자재를 납품받은 그 유령 회사가 바로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돈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YS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숨을 삼켰다. 서유진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태민에게 복수하고 YS그룹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정경유착의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YS테크 공격으로 그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YS건설 스캔들을 터뜨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다. 위기에 몰린 그들은 비자금을 움직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겠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돈의 흐름을 덮칠 겁니다. 이것이 서유진의 진짜 계획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를 향해 있었다. 강태민이 그녀에게 가한 모욕은 그저 이 거대한 계획의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 자신이 버린 여인이 어떤 심연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유진은 윤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태민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오만함과 YS그룹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입니다. 저는 그저 그 심판의 날을 조금 앞당겨주는 집행자일 뿐입니다. YS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YS건설의 불량 철근 사태는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불매운동의 불길은 그룹 전체로 확산되었다. 강태민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 숙여 사과했고 막대한 보상안을 발표하며 여론을 잠재우려 했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고 집에서는 아내 오수아의 원망과 히스테리를 견뎌야 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그는 서유진의 차가운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서 그녀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끌려다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다. 강태민은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과 혼란의 근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 근원은 바로 새 아이였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이성을 올가매는 가장 굵은 사슬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유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단둘이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의 메시지는 협박에 가까웠다. 만나주지 않는다면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아이들을 빼앗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며칠 후 서유진 측으로부터 답이 왔다. 그녀는 만남에 동의했다. 장소는 그녀가 정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의 프라이빗 라운지. 그곳은 철저한 보안과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약속된 시간. 강태민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서유진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노을에 물드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먼저 대화를 주도하며 그녀를 압박할 생각이었다. 서유진, 이따위 장난은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 얼마든지 줄 테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무표정했다. 장난이라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게 그저 유치한 장난으로 보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했으며 본론을 꺼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불안을 비웃는 듯했다. 그게 그렇게 궁금했나요? 당신이 직접 버린 씨앗인데 그녀의 대답은 시인이자 부정이었다. 모호한 말로 그의 애를 태우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헛소리 집어치워. 유전자 검사를 하겠어. 당장. 만약 그 아이들이 내 아이로 밝혀진다면 넌 끝이야. YS그룹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을 되찾아올 거다. 넌 친권은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모두 빼앗기고 평생 아이들 얼굴도 못 보게 될 줄 알아.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위협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의 협박을 듣는 서유진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유전자 검사.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 그녀의 예상 밖의 순순한 반응에 강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며 매달리거나 어떻게든 검사를 피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배우처럼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유진이 말을 이었다. 검사는 당신이나 YS그룹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제가 지정하는 스위스의 국제유전자 감식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양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는 봉인된 채 한국으로 보내져 언론과 대중 앞에서 동시에 공개될 겁니다. 그녀는 조목조목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려는 것인가?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데 왜 언론과 대중을 끌어들이려는 것인가? 그의 혼란을 읽기라도 한 듯 서유진이 차갑게 덧붙였다. 당신은 이 일을 그저 아이들을 빼앗기 위한 소송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을 거대 재벌가의 비정한 아버지가 조강지처와 아이들을 버린 비극적인 스캔들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결과는 두 가지겠죠. 첫째, 아이들이 당신의 친자로 밝혀질 경우 당신은 임신한 아내를 불임이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내쫓고 3년 동안 자식들을 외면한 파렴치한이 되는 겁니다. 둘째, 친자가 아닐 경우 당신은 아무 잘못 없는 전처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망상에 사로잡혀 집착하고 괴롭히는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당신과 YS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강태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던진 유전자 검사라는 카드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이기든 지든 그는 이 게임의 패배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혼란을 끝내고 서유진을 굴복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판 자체를 뒤엎어버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었다. 서유진이 설계한 거대한 미디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위협과 협박은 그녀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난 3년간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성장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대답 대신 돌아서서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전장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초라하고 무력했다. 서유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차갑게 응시했다. 체스판의 왕이 여왕의 손에 잡혔다. 체크메이트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태민의 세계는 온통 유전자 검사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유진이 던진 도박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그룹의 최고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이 전대미문의 미디어 전쟁을 준비했다. 매일같이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 회의를 했으며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는 서유진을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비정한 어머니로, 자신을 진실을 갈망하는 상처 입은 아버지로 포장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YS 건설 사태와 YS 테크 경영권 분쟁은 그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그는 당장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보다 서유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인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룹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 역시 아들의 이런 어리석은 집착을 방관했다. 그 역시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YS 가문에 남긴 생채기를 참을 수 없었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서유진이라는 개인에게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제국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유진은 강태민이 자신의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스위스의 비밀 금고에서 칼날처럼 벼려온 YS그룹의 심장을 단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어느 날 오후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익명의 제보 서류가 도착했다. 서류의 양은 방대했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서류 안에는 지난 20년간 YS그룹이 조성해온 비밀 비자금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자금이 세탁되었는지,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조세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단 한 사람, YS그룹의 총수인 강만호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강태민의 처가인 천일제약으로 흘러들어가 불법적인 신약 임상시험과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제보의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이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역사는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YS그룹 본사 타워를 급습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든 수사관들이 로비로 밀려 들어오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들은 강만호 회장의 집무실과 전략기획실, 재무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동시에 강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강태민, 그리고 천일제약의 오 회장 일가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전날까지 서유진과 강태민의 사적인 스캔들에 열을 올리던 언론과 대중은 순식간에 YS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게이트로 관심을 돌렸다. YS건설의 부실공사 문제는 이 거대한 비리 산맥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YS그룹이라는 존경받는 기업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그룹 본사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라는 감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미디어 전쟁, 아이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서유진이 벌인 모든 소동은 그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이라는 감정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릴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 법무팀과 홍보팀을 닥달하며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녀는 등 뒤에서 그의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유진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고 있었던 셈이다. 아,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YS테크를 공격하여 그룹의 자금력을 소모시키고 YS건설 비리를 터뜨려 그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것. 그 모든 것은 이 마지막 결정타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이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노렸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으려는 냉철한 정의의 집행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서유진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버림받은 원한에 사로잡힌 여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심연이 되기를 선택한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YS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서유진은 지금 이 광경을,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파멸의 교향곡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웃었다. 허탈하고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전쟁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제거된 어리석고 오만한 폰에 불과했다.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는 그룹의 총수인 강만호 회장을 정조준했고 그는 연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의 초라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를 향한 동정 여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민 역시 주요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차가운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다. 혼란은 극에 달했다. YS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을 호소하며 쓰러져 갔다.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강태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서유진과의 유전자 검사 약속이었다. 모든 것이 서유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이 약속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 이 모든 파국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서유진 측의 약속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아이들이라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을 되찾아 속죄하고 싶었다. 그의 이런 처절한 집착을 세상 사람들은 몰락한 재벌가의 뒤늦은 부성애라며 조롱했다. 그 누구도 이 검사 결과가 YS 게이트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되었다. 서유진의 법률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기자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YS그룹 비자금 사태의 와중에 열리는 이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했다. 윤 변호사는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인 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아픔과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스위스 국제유전자 감식기관에서 보내온 특수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강태민 씨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제 의뢰인 서유진 씨는 새 아이와의 친자 확인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과 온 국민 앞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인을 뜯고 결과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좌중을 압도한 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검사 결과 강태민 씨는 새 아이의 친부일 확률 99.999%로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폭발했다. 모든 기자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본사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화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서유진은 내가 임신한 그녀를, 내 아이를 가진 그녀를 불임이라 매도하고 내쫓았단 말인가. 그는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악마처럼 느껴졌다. 회한과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서유진이 준비한 비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윤 변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손을 들어 소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밝히려는 진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서유진 씨가 YS그룹의 며느리로 있던 시절 강태민 씨의 강요로 수없이 많은 불임 검사를 받으며 남몰래 의뢰했던 또 다른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띄웠다. 제목은 강태민 유전 정보 분석 및 생식 능력 감정서였다. 강태민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모든 불임의 책임을 서유진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민 씨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인한 영구적인 무정자증, 즉 회복 불가능한 불임 상태였습니다. TV를 보던 강태민의 뇌가 정지했다. 무정자증, 불임,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윤 변호사는 쐐기를 박았다. 그는 강태민이 과거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정상 소견의 진단서를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다. 강태민 씨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병원과 결탁하여 진료 기록을 위조했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유진 씨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기만 행위였다.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윤 변호사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서유진 씨는 이혼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강태민 씨의 냉동 정자를 이용하여 이혼 후 스위스에서 홀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태민 씨가 위조된 서류로 그녀를 기만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고통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강태민은 TV 화면을 향해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과거 시술을 위해 정자를 채취했던 일, 그리고 아버지의 압력에 못 이겨 병원장에게 은밀히 진실을 덮어달라고 부탁했던 일. 그는 그것이 완벽한 비밀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고 추악한 비밀을 손에 쥔 채 지난 3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오수아였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이 사기꾼, 이 더러운 인간, 당장 이혼해. 전화가 끊기고 곧이어 천일제약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YS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명예, 경력, 가족,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유진이 그에게 내린 심판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서유진이 던진 진실의 폭탄은 강태민의 세계를 완벽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아내 오수아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천일제약은 YS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끊는 것은 물론 사기 결혼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왔다.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와 권력이라는 태양이 꺼지자 그 주위를 맴돌던 행성들은 미련 없이 궤도를 이탈했다. YS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강만호 회장은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를 지배해온 강씨 왕조의 몰락이었다. 강태민 역시 그룹 내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와 진료 기록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황태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가득 찬 화려한 공간은 이제 그의 절망을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술에만 의지했다. 그의 머릿속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는 서유진을 원망했다. 그녀의 복수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철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도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심은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서유진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만 했다. 그의 연락을 받은 윤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서유진은 의외로 만남을 수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의 무게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완벽하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기나긴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평일 낮 시간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두 사람은 3년 전 법원 조정실에서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섰다. 강태민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어진 턱과 핏발선 눈은 그가 겪고 있는 지옥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반면 서유진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가벼운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 강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이제 만족해? 내 모든 걸 망가뜨렸으니 이제 행복한가? 그의 말에는 원망과 자조가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강물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투명한 유리 같아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나는 그저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야.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강태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진실? 그깟 진실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린 부부였어, 서유진.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는 과거의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있었다.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불모지라 부르며 모욕하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짓 누명을 씌우고 내쫓는 게 당신이 말하는 부부인가?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나를 당신의 아내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변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아이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내 아이들이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줘.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애원이었다. 그 순간 서유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다. 경멸과 혐오가 그 안에 서려 있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단호했다. 당신이 아이들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분노를 느꼈지. 당신은 아이들을 되찾으려 한 게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을 뿐이야. 그런 당신에게 내 아이들을 보여줄 수는 없어. 영원히.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강태민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마저 박탈당한 순간 그의 내면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한심하고 나약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서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승리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그녀는 울고 있는 강태민을 뒤로하고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이제 저 남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곳에 묻힐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스치며 지나간 시간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주고 있었다.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S 게이트의 주범인 강만호 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태민 역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진료 기록을 위조하여 전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한때 세상을 손에 쥔 듯 군림했던 부자의 초라한 뒷모습이 TV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던 날, 서유진은 제네바에서 새 아이와 함께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통쾌함이나 기쁨도 없었다. 오직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다다랐다는 안도감만이 잔잔하게 흘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를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YS 그룹은 총수 부자의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바로 그때 시장에 새로운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YS테크의 주요 주주로서 자연스럽게 그룹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헬리오스 캐피탈이었다. 서유진은 대리인을 통해 YS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장은 경악했다. 모두가 서유진이 YS그룹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적대적 인수를 통해 새로운 주인이 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S그룹의 남은 임원들은 복수의 화신이 돌아왔다며 공포에 떨었다. 몇 주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서유진은 3년 만에 YS그룹 본사 타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주주 헬리오스 캐피탈의 의장 자격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해 온 연설문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했다. 저는 한때 이 그룹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저의 진실은 거대한 권력 아래 짓밟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과거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과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YS그룹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이 아니라 주주와 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YS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그리고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의 퇴진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제안은 단호했지만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기업의 미래를 위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청사진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비전에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유진이야말로 YS그룹을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서유진의 주도 아래 YS그룹의 재건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부에서 이 사회를 감독하고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감시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배가 아니라 정상화였다. 몇 달 후 YS그룹이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되자 서유진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헬리오스 캐피탈이 보유한 YS그룹의 지분 전량을
시장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단 한 주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YS그룹을 소유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망가진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매각으로 확보한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진재단, 유진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재단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그녀처럼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과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강태민이 그녀를 불모지라 불렀지만 그녀는 이제 수많은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가장 비옥한 대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YS 게이트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났다. YS 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성공적으로 재기했고 강태민과 강만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서유진 역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새 아이의 평범한 엄마, 서유진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그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자신의 집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 준, 민, 세 아이는 햇살 아래서 서로를 쫓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금 자신들을 향해 미소 짓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다. 한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사랑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고백에 유진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위대한 것들을 다시 세웠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온전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들과 함께할 빛나는 내일을 향해 있었다.